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 왜 저거 했을 때 그거에서 그거 할 때 다 주고 다 좋아했잖아. 그거 말이 그거 잘 이거 통하던 어딨어? 남편이 저거 말이야. 아 그거 여간에선 화도 안 내던 남편이 여보 나와봐. 옳은 결정만 하던 남편이 여보.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치매는 완치가 힘든 병이니까 보장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기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 생활 간병비를 살아생전 평생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진단금은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보장. 치매 보험 처음부터 든든하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 지금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오늘도 조국 장관 가족을 겨냥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조금 전에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어디에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회사 성심건업. 유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먼저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겨주세요. 유산 기부, 나누고 남겨주세요. 한 편의 공연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한 권의 책이 감동을 전하고 문화와 예술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믿는 우리는 아르코입니다. 아르코 문화예술 후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호텔스 컴바인 290만 호텔을 한 번에 비교해서 회원 전용 특가에 최저가 보장까지. 대세는 호텔스 컴바인.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아저씨들,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는 거 동네 애들도 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춘재도 가석방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도 뉴스탑10의 시작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얼굴이 갸름하고 코가 우뚝하며 날카로운 눈매, 이 화성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 공개된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이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이 몽타주와 상당히 흡사한 인물이었습니다. 범행 현장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까지 말입니다. 향수기? 이 향수기. 너 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라다녔잖아. 향수기 예쁘지? 박힌 옷을 다시 입혔다. 그건 왜 그랬을까? 몰라. 다시 입혔어. 왜 그랬어? 왜? 나야 모르지. 정말 잘 나가다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이 주제는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 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춘재가 진범이다 100%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뭐 100%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 같으면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네. 이춘재가 유력 용의자는 확실하고 네. 진범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네, DNA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꼬리로 이제 고리들로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DNA 추출 기법은 마커를 비교를 하는데요. 비교하는 마커 숫자가 거의 20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20개가 일치하는 우연이라는 건 있기가 힘든데 그런데 지금 증거물이 5차 사건, 7차 사건, 9차 사건에서 발견된 것만 그 안에 증거물이 6개의 증거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거기서 모두 이제 이 씨의 DNA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인의 이제 DNA였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2010년도부터 DNA법이 통과돼가지고 법무부의 재소자들의 DNA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렇죠. 그 DB 안에서 결국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당 뭐 0.001%의 오차가 있다 그래도 예. 결국에는 증거물이 6개나 되는 데다가 이춘재의 이제 DNA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라면 그런 아주 낮은 극히 이제 드문 오류라면 사실은 6개가 동시에 일치하면서 이춘재의 DNA까지 일치하기는 거의 뭐 오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제로에 가깝다.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10번의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지도를 포인트로 찍어봤는데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요. 오늘 계속 말이 나오는 건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춘재 본적 주소. 본적지 여기고 화성 토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적지가 저기였고 주거했던 곳도 실제로 사건 현장 굉장히 가까운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91년도까지 그 지역에서 거주한 걸 보는데 마지막 9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불과 집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도 만드는데 예. 당시 사건을 총지휘했던 경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주거지에 살았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조사 대상에는 포함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기억에 남지 않은 것은 이제 주요 용의자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조사했던 사람이 주요 용의자와 참고인 포함해서 2만 명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력 용의자라는 이름이 안 남았다는 것만으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기억에 의존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춘재는 이 유력 용의자가 아니었을까요? 관련 영상 한번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장난하냐? 니나 그 손 몰랐나? 매! 아저씨들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는 거 동네 애들도 다 알아. 닥쳐 이. 이수연 교수님이 보셨을 땐 왜 이춘재가 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세요? 당시에 이춘재는 2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이제 뭐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이 없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일반적인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집안일을 도우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라서 지금 의심을 할 수 있는 뭐 다른 가능성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시신이 10구가 나왔는데 그 시신에서 남은 흔적들이 성적으로 모두 도착적인 경향성들을 가진 성일탈이 심한 사람에 의한 성범죄다, 강간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져 있던 주요 용의자들은 마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든 뭐 성범죄로 신고가 됐던지 아니면은 뭐 바바리맨처럼 성일탈이 심하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혈액형이 B형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 중에서도 더 특히 혈액형의 일치도 이런 것들도 아마 참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화성 토박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주요 선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네, 전과가 또 없었고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혈액형 B형, 이춘재는 지금 O형으로 알려졌고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B형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일단 당시 수사팀장인 하승균 팀장 같은 경우에는 B형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수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예. 또 저도 이제 관련 자료를 좀 우연히 봤는데 이 B형의 용의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사실
피해자 중에 공교롭게 B형이 좀 많았던 부분은 눈에 띄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위로 제일 유명해진 건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인터뷰했던 거를 근거로 해서 B형이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지명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B형을 수사한 건 없었는데 이게 좀 와전이 된 게 아닌가. 물론 기록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혈액형을 집착해서 이춘재를 놓친 것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B형을 특정해서 B형 대상자들을 주요 용의자들로 수사했다는 그런 기록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증언은 없습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은 이수영 교수님은 이제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벗어났을 것이라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도 있는 게 이춘재가 굉장히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참 발생하던 시점에 신혼부부에서 자녀까지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바깥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살인사건을 저지른 인물로 경찰이 좀 특정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혈액형 논란도 있고요. 쭉 들으셨던 것처럼 참 수사 기법이 참으로 열악했던 때였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한 이 싹쓸이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그래서 후폭풍도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여인숙에서 한 2, 3개월 정도 먹고 자고 했나 봐요. 아버님 팔순인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밤새 작업하고 의경 애들이 무지하게 고생해지고 밤에도 벌써 쓰고 밤에는 사람들이 걸으니까 무서워 끝나가지고 애들 데리러 가도 무섭고 왜 너무 뺄 거라고 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화성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6년간 이어진 연쇄살인도 1991년 4월을 끝으로 막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이춘재는 화성을 떠나서 충북 청주로 향했습니다. 뭔가 잘못했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필요 없어.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화면을 보실까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뉴스탑10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유영철의 예언. 그리고 뭐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죽거나 아니면 수감 중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이런 이춘재 같은 연쇄살인범에게는 이 범행 충동을 끊을 수는 없는 건가 보죠. 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아마도 뭐 살인을 뭐 계획을 해서 벌어진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저항을 하던 와중에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첫 번째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은폐되는 경우에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검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잠깐 동안 숨어 있다가 그 극도의 자극적인 상황에 대한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스릴을 만끽하려는 이런 이제 욕망이 생기면서 사실은 중독 사이클처럼 연쇄 범죄, 뭐 연쇄 성폭행이나 연쇄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단 시작해서 뭐 자극 추구를 하는 그런 욕망이 심해지면은 스스로 알아서 억제를 하고 그만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이제 경험자들의 이제 진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91년도까지 지금 화성에서 연쇄살인을 10건인지 아니면 사실은 더 많은지 그건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0건, 뭐 공식적으로는 10건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아마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아이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비는 거예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사이가. 잠시만요. 네. 저와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여기까지는 화성에 거주했을 때고 그다음부터 청주로 이제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다. 그 사이가 공백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삶의 의욕을 느낄 만한 기회가 주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았던 그런 습벽을 잠깐 멈추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마도 추정컨대 혼인과 연관된 그런 이제 휴직이라고 볼 수
있는 공백기 2년 9개월 동안의 공백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정폭력이 심했고요. 워낙 포악한 성격이다 보니까 아내가 가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쌓여있던 억눌렸던 성일탈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여 결국 처제를 상대로 93년도 12월 달에 강간 살인 사건을 다시 저지릅니다. 한번 저도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처제 살인 사건 판결문 청주에 있었던 94년. 피고인은 내성적이나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 소유자로 아들도 방 안에 가두고 마구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에 대해서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본인의 본성은 분명히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나 어린아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포악성이 잠시 신혼을 이제 보내면서 잠시 억제가 됐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고 뭐 부부싸움이 시작되자 결국에는 그것이 가정 폭력으로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져서 결국 혼인 관계가 깨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이 방금 전 화면 이 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래픽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수님 그런데 물론 뭐 저희가 여기서 주제도 얘기했듯이 결혼한 뒤에 범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에서 93년도에 이사하기 전까지 경기도에서 혹시 추가적인 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청주로 이전한 이후에도 94년도 1월 달에 입건되기 전까지, 구속되기 전까지 그 이제 청주 지역에서 지금 미제 사건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중간이 또 91년도와 86년도 사이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촘촘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혹시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를 쭉 듣고 보니 이춘재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정말 정확하게 어떤 범행을 더 저질렀는지 알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와 충청도권에 지금 미제 사건 특히 여자들의 강간 살인 사건에 지금 그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제 사건에는 증거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물들이 화성 연쇄살인과 당시에는 연계가 있다라는 게 확증은 안 됐으나 그렇죠. 증거물들이 있다면 청주 경찰서에 있거나 아니면 오산 경찰서에 있거나 또는 화성 경찰서에 있거나 그 증거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DNA 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DNA가 일치하면 사실은 오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사실은 그 시신에 남은 흔적들에서 그런 것들이 뭐 특히 범인밖에는 접촉할 수 없는 물건들에서 DNA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 씨의 여죄들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춘재를 중심으로 다른 사건도 계속 DNA를 대조해봐야 되겠네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백 기간도 있고 뭐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성향이 완벽히 바꾸는 시점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화면 같이 보실까요? 25년 전 처제 사건, 그러니까 화성 사건 거의 3년 뒤에 벌어졌던 일인데 양지열 변호사님. 그런데 이때 뭐 여러 가지 경찰 조사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혈액형에 대해서 또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액형이라고 전말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 청주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이춘재가 다시 이사를 갈 준비를 해서 이 짐을 화성 본가에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서 청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경찰이 그 소식을 파악을 하고 이게 뭔가 범행 수법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싶어서 우리 화성에서 이춘재도 한번 수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데려다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화성 경찰서에서 당시 좀 뭔가 좀 잘못 어떻게 보면 요청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수사에 정말로 필요했다면 청주로 갔어야 되죠. 왜냐하면 청주경찰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 피해자고 살인사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신병을 인도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청주경찰도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처신을 제대로 한 건 아닌 게 이 살인수권이 좀 습격에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으면 여죄를 반드시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죄 수사 차원에서 본다면 청주경찰이라도 화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약간 화성이나 청주에서 당시에 어찌된 일인지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그렇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혈액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지금 해볼 수 있는데 그 추측을
넘어서서 당시 공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만큼은 분명히 오류를 저지른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당시 이춘재가 조사를 받는 장면이 찍힌 한 언론, 신문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왼쪽이 경찰이고 저렇게 점퍼를 확 뒤집어 쓴 사람이 이춘재로 나와 있고 당시 이제 이 처제 살인 사건에서 보도했던 신문이 저희 지금 화면에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조금 안타까운 건 뭐 많이 안타깝죠 사실. 이 청주 사건과 화성 살인 사건을 연쇄 살인 사건을 이게 연결고리를 경찰이 그때 찾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사실은 80년대에 이어서 90년대 초반까지의 사건들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연쇄살인도 많지 않았던 데다가 더군다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도 강호순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보통 연쇄살인이 그야말로 한 군데서 유영철처럼 일으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가택 침입해서 정남규처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을 벗어났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까지 내려가서 지금 여기 화성에서도 자그마치 10개의 사건이 진행 중이고 수없이 많은 용의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들을 모두 등을 지고 청주에 내려가서 청주 경찰서에서 잡아놓은 피의자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이춘재가 정말 결혼한 뒤에 범행을 정말 잠시 멈췄던 건지 아닌지도 경찰이 앞으로 찾아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인데요. 주제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제 그대로는 이러다가 진범이 안 될까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33년 만에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이 참 중요합니다. 이춘재는 여전히 이 범죄에 충동을 가진 1급 모범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뭐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오늘 뭐 신문마다 이 10개가 어디서 발생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시 봤지만 이춘재가 어디서 거주했는지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별로 횟수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이수영 교수님. 네. 그런데 정말 진범이 안 될 수도 있는지 그럼 유력 용의자로 정말 끝끝내 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인 진실과 과학적인 진실이 법리적인 진실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그때서야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법리적인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류 없이 특정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게 진실이거든요. 과학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5차, 7차, 9차 그리고 4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만약에 여러 개의 증거물에서 지금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중첩되는 범인이 DNA를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면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진실이다. 굳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받아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말씀 끌어주셔서 왜냐하면 어제 1차 조사 때 그렇고 지금 벌써 3차 조사까지 했는데 뭐 처음에는 부인도 시인도 안 한다고 했다가 부인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 수사도 너무 길어지고 그럼 뭐 유력 용의자는 맞는데 뭐 말씀하셨던 진범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마지막 퍼즐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이제 어떤 뭐 안타까움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유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유죄의 증거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저 이것도 하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처제 살인 사건 당시에는 이춘재만이 유일하게 덤덤한 표정을 보였다라고 했고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뉴스를 보는지 안 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독방으로 옮겨진 다음에도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면서 이춘재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행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일탈적인 도착적 욕망이 심한 아마도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평균 지능 이상의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여러 가지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상황에 맞추어서 절제하는 능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들은 주변에서 언제나 나오는 예컨대 이중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욕망을 갖고 그 욕망을 풀 대상자에게는 아주 잔혹하게 짝이 없는 폭력을 행사하지만 굳이 그런 욕망과 연관되지 않은 일상적인 대인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되는 건 당연했을 것이다. 왜냐? 모범수가 안 되면 가석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잔인한 속성도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는 자격증도 따고 그야말로 25년 살고 조만간 출소하리라고 예견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가 밀어대도 내가 범인이라고 지금 인정을 할 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능적이면서 대신 교화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화라는 것은 지금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화가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는 출소한 이후에 재범을 하면 교화가 안 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뭐 두 얼굴, 아까 이수영 교수님이 이중성 얘기도 하긴 하셨는데 교도소 사물함에 음란물 사진 10여 장이 보관돼 있다. 이거 뭐 이중성 말고도 이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 사진이 어떤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음란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교도소에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재소자들이 이 사실 사진이나 잡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의 사진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조차도 그냥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인 수준의 음란물은 아닌데 재소자들은 사실상 음란한 목적으로 그걸 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교정당국도 알고 있지만 이걸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진짜로 그 도를 넘은 불법으로 그러니까 금지된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뭐 교화는 전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화도 안 되고 음란물 사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수영 교수님 잠깐 가석방을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한 보도에서는 이춘재가 출소 뒤에 살집도 받았다는 것도 제가 접했었거든요. 네, 뭐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족도 면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됐고 어머니도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무기수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20년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면 아마도 출소를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죠. 준비는 당연히 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현정 의원님, 국정농단 사건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라는 증언, 교도소 내 증언도 나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아마 안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을 지금 들어보면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이 보면 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봤던 것 같고 정말 이 사건이 어쩌면 지금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춘재는 조만간 가석방 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25년 정도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모범수였고 1급 모범수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보면 이 범죄를 저지른 걸 굉장히 교활하고 또 치밀하게 한 것들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춘재는 안에서도 상당히 본인의 가석방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이 네. 주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백은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백을 이제 하기는 어렵죠. 자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결심인 그렇죠. 거니까. 네. 자백은 안 한다고 보고 다만 자백을 안 받았음에도 안 했음에도 진범 여부가 뒤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과학 수사로서 네. 이 사람이 완벽히 유력 용의자에서 진범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33년 만에 밝혀지긴 했는데 정말 마지막 퍼즐은 남은 여죄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뿐 요거 하나의 포인트를 두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느낄 때는 여죄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확인이 안 된 이제 1번, 2번, 3번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쪽에 사건이 한 개 더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의 증거물을 다시금 또 추출을 해가지고 DNA 매칭을 시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이제 지역을 좀 넓혀서 혹시 청주 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의 강간 살인 미제 사건이 있는지 그것도 아마 다시금 열어봐야 될 겁니다. 청주. 네, 네. 글쎄요, 저희도 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저희가 좀 단계별로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소지 근처에서 화성 토박이가 살인을 벌였는데 경찰의 무능함을 탓하는 과거 경찰들의 무능함을 탓하는 댓글도 있고요. 예. 화성에서 이사를 가서 살인한 사람을 그때 좀 수상히 여겼다면 90년대 연쇄살인범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댓글. 검찰 개혁을 하면 안 되겠다. 경찰이 이렇게 무능한데 뭔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냐. 검경 수사권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인가요? 혈액형 얘기가 계속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저 질문을 마지막 정리하면 그러니까 혈액형을 그 전 수사팀장은 혈액형의 B형으로 국한돼서 수사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당시에 수사팀이 워낙 커서 혈액형에 집착해서 용의자를 놓쳤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겁니까? 뭐 개별 형사가 그쪽을 B형을 위주로 해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적인 지침으로 자 B형에 한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발생된 기록들에 용의자가 B형으로 추정된다라는 공식적인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살인범이 B형과 O형 때문에 놓쳤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추정입니다.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조국 장관 이슈 여기부터입니다. 2위, 조국 장관의 손을 거친 뒤에 블라인드 조항, 깜깜이 조항이 추가됐다. 조국 장관이 이 사모펀드 의혹의 몸통이 되는 걸까요? 이 펀드 보고서와 관련된 논란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일체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알 수가 없는 그 소리 맨날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가 어제 이 펀드 보고서 관련해서 급조된 이 보고서가 조국 장관이 요청했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블라인드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사건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 계속 저 청문회와 인사 그 기자회견 간담회 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게 블라인드 펀드인지도 이제서야 알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운영보고서를 찾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즉 조국 장관은 예를 들어 저 펀드라는 자체도 몰랐고 블라인드 펀드였다면 사실 이 사모펀드였던 존재나 투자에 대해서 사실 몰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는 걸 보면 조국 장관이 이 펀드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을 이제 시사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코링크 P의 이제 투자 운영 보고서예요. 근데 이 투자 운영 보고서가 이게 원래는 이게 6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이번 이제 기자 간담회를 직전에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코링크 P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겸 교수가. 근데 이제 이 펀드에서 만들어서 집으로 갖다 줬는데 당시에 집에 조국 장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경심 교수는 영주의 동양대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국 장관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게 초안이었어요. 근데 초안에 보니까 이 블라인드 펀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이 없는 거죠.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거죠. 저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서 그 이야기를 넣어서 다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코링크 P 측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투자 운영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거 아닌가? 그럼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이 펀드가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펀드 운영 보고서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시한 역할, 이 문제가 사실 검찰 수사에서 핵심적 관건이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구장차님, 그러니까 원래 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급조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조차 퇴짜를 맞아서 바꿔놨고 거기다 깜깜이 조항을 넣어놓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이 기자 간담회 할 때 조 후보자가 별도로 준비를 해와서 기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했었잖아요. 네, 이 펀드 운영 보고서에는 뭐 이렇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운영 방침상 이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투자한 것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조 후보자가 가지고 나와서 이 기자 간담회 때 공개를 한 건데 최근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이 운영 보고서가 이 조국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이 됐었고 또 전달된 이후에 이 정경심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이 블라인드 펀드는 이 투자 대상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이 후에 이 첨삭됐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검찰 발로 나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는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부인만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이 검찰발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도 이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보고서 작성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 측의 해명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짚어봐야 됩니다. 펀드 보고서 집에서 직접 전달받았고 그런데 이수 변호사님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저게 이제 처음 이 운영 보고서가 노출이 된 게 기자간담회 때예요. 그때 조국 당시 후보자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찾아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저 운영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저 작성이 돼서 주기적으로 뭔가 그 투자자들에게 전달됐던 그런 운영 보고서로 이해하도록 말을 했어요. 근데 보면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던 운영 보고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8월 중순쯤에 정경심 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운영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말했던 마치 이전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아 맞아 그런 보고서가 있었지 하면서 찾아봤던 것처럼 얘기한 그 정황,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나온 블라인드 펀드라서 뭐 투자 대상을 밝혀줄 수 없다라는 특정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운영 보고서를 요구했다라는 거는 조국 장관이 뭔가 이 펀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코링크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련해서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리고 2017년 7월에 그 블루코어 펀드에 이 10억 얼마를 그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민정수석 때였기 때문에 예. 아 이것이 이게 직접 투자처럼 된 거라서 이렇게 밝혀지면은 내가 장관이 되는데 상당히 불리하겠다. 이거는 그 공직자윤리법에 바로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겠다라는 걸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런 운영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말이 앞뒤가 맞는 거죠. 또 다른 법조계 의견 한번 밑에서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투자 블라인드 조항이라는 게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추가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당시 후보자였던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저 해명 수정 요청을 한 적 없고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 윤종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국 그 장관 쪽 입장에서 조국 장관 측은 그 전달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회사 측에 수정 요청을 한 것은 현재까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정 교수가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블라인드 조항은 정경심 교수가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누가 그 수정 요청을 했는지 그거 자체는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윤 교수님께도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족펀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즉각 조국 부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하십시오.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치밀하고도 은밀한 증거인멸, 말 맞추기,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문서 위조가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수 변호사님, 저게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조국 장관 본인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지 뭐 증거인멸 교사인지 뭐 어떤 게 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전해지기로는 검찰에서 이 운영 보고서 내용 뭐 조작이라고 보다 이건 사문서이기 때문에 뭐 안에 허위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처벌될 거는 아닌데요. 여하튼 이 운영 보고서 조작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죄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그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인멸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도록 했다? 그게 뭐 직접적인 증거인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소식에 대해서는,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이게 과연 증거인멸,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증거인멸이 가능한가? 이 운영보고서 조작만 가지고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혐의가 약하다는 얘기, 의혹이 약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이제 직접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증거, 이게 운영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를 그 증거인멸 교사로 볼 수 있는지. 그러면 어쨌든 말씀인즉슨 검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이 포인트를 집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검찰에서는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안들을 좀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꼼꼼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증거인멸의 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검토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 펀드 보고서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오촌 조카 부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조국 장관이 이 펀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이 수사 핵심이긴 할 텐데요. 그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인과 오촌 조카가 얼마나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뭐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가 이 펀드 관련해서 얼마나 누가 실소해 주냐, 누가 전주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검찰이 지금 이 두 사람의 긴밀한 협업에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 초창기 때 사실 펀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조국 장관의 해명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이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그래서 주식을 판 것을 판 돈이 있으니까 그걸 어디 뭐 마땅하게 둘 데가 없어서 잘 아는 그 투자와 주식의 전문가인 오촌 조카에게 그걸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쭉 보니까 사실 이 오촌 조카가 알고 있는 코링크피라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2015년도에 이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돈을 빌려줬고 그 빌려준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하는 것도 보면 실제로 정경심 교수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투자를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특히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투자 사업들을 이제 정합니다. 그 중에서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 전면기 사업이라든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좀 추진하고 밀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펀드를 투자해 왔다는 것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조카,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입니다. 본인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잘 아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물주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고, 그렇죠. 그 정경심 교수가 이 조카라는 분, 조모 씨를 통해서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수시로 상황 자체를 보고를 받고, 이러한 어떤 구조가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즉, 처음에 했던 해명과는 전혀 다르게 정경심 교수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했다. 그리고 회사도 설립에 관여했다.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이죠. 구장처장, 화면 네. 보면 네. 저는 시점도 좀 봐야 될 게 오촌 조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공격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했다.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국정 과제로 이 뭐랄까요,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어떤 정책, 그 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황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 탄핵 정국에서 확실한 사업 3개가 있으니까 펀드를 모아서 돈을 모아서 그 사업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투자처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건데 그 투자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사모펀드를 맡긴 사람이 어떻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냐. 이러다 보니까 미리 뭔가를 좀 준비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말씀인 건 오촌 조카가 어떻게 그 중점 투자 정보를 알았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국정 과제를 그러게요. 미리 입수해서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아마 이제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오촌 조카가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에 탄핵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고 그 후에 2차 전지 사업이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나 가로등 전면길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까지 예측을 해서 했을 때만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상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출발한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국정의 주요한 그 추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그 이전 정부부터 추진돼 왔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로등 전멸기 사업, 요거는 조금 이제 새롭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그 추론과 상상력이 좀 동원돼서 이 사람이 마치 오촌 조카가 탄핵 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 또 거기서 이런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돈이 될 테니까 투자를 하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한 추측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교수님 지적했던 거를 조국 당시 후보자도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민정수석실은 경제수석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차 전지 사업이란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든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만큼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용을 조국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거예요. 이제 스모킹건, 지금 핵심 지원자인 이 한투증권 자산관리인이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청와대를 가면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방편을 알아보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17년 5월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그 청와대에 들어갈 것이 이제 확실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러면은 그 고위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죠. 배치 신탁을 하거나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방편을 알아보려니까 그 주식 팔고 그 돈 한 30억 되는 돈,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런데 이제 내가 관여해서 설립한 사모펀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모펀드 운용사하고 뭔가 연관돼 가지고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이니까 이게 이제 그 자본시장, 그러니까 운용사하고 펀드에 투자한 사람하고가 겹치는 그 운용사 경영에 관여한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이때부터도 벌써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2017년 5월에 이 오촌 조카가 확실한 사업 3개가 있다라고 하면서 갔을 때 그게 저 가로등 전멸기 사업 2차 전지 그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은 이 지금 오촌 조카나 정경심 교수나 이 펀드 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했던 그 돈 버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우회 상장을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허위 어떤 이제 그 상장 회사나 상장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 M&A를 통해 가지고 우회 상장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던 돈의 몇 배로 뻥튀기를 하고는 먹튀를 하는 방식,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조국 그 수석 조국이라는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오촌 조카의 그냥 그런 그 이름을 파는 그런 일탈 행위, 위법 행위만 있었다면 어쩌면 조국 후보 장관은 피해자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와 그리고 이 운용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피해자로 볼 수가 없다는 그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장관이 이 일체 부분을 정말 몰랐다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조국 장관이 애초에 얘기했던 가족은 전혀 이거 관련되지 않았다는 증언들은 하나하나씩 이런 걸로 깨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 그 오촌 조카 조 씨가 구속될 때 구속된 이유가 횡령입니다. 50억 원 정도를 횡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억 정도를 돈을 이제 다시 어떤 정경심 교수한테 흘러간 흔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또 10억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이제 이미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WFM이라는 그 회사의 정경심 교수가 월 200만 원, 1,400만 원 받았고, 또 지금 보면 동생도 같은 경우도 코링크에 한 매달 돈을 받아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이 돈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자기가 투자를 했잖아요. 실제로 투자금을 어떤 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돈을 가지고 회수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받아 챙긴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실제로 횡령의 이제 공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투자해 놔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빗밀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횡령을 해서 실제 자기 돈은 몰래 해서 이제 빼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회사를 부풀려서 이걸 뭔가 해놔놓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지금 검찰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회사를 좀 부풀려 놓고 실제로 자기가 투자한 돈은 다 저는 뒤로 다 빼버리고 실제로 그럼 자기는 이득을 얻고 이런 방식의 어떤 전형적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국 장관은 이 아내도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오촌 조카에게 그저 맡겼을 뿐이라고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에 기회했는데요. 사모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경심 교수가 거의 뭐 실질적인 전주다. 설립자금 다 됐다. 개입, 관여를 많이 했다는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조국 장관의 말과는 반대로. 이수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촌 조카는 구속이 됐죠. 거기에서 이제 그 횡령이 60억이 있었는데 그 일부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라고 하면은 뭐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글쎄 그거보다는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동양대학에서의 그 표창장 총장 명예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표창장을 들고 부산 의전원에 입학 신청을 한 그 시험에 응시케 한 그 입시 비리 부분이 좀 상당히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부분은 어쩌 그쪽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증거인멸의 여지는 지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고 또 동양대에 가서 뭔가 서류들을 반출하는 저런 CCTV 영상들도 있고 한 걸 봐서는 구속 사유에서의 범죄의 중대성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 외에 증거인멸의 여지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구속 가능성, 영장 청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더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촌족하는 투자처불색 조국 장관의 부인은 직접 돈을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랜만에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조국 문제 많다. 윤석열 총장의 경고.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열흘 전쯤이었습니다.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내정 당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폭로를 했었던 것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권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여당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그런 얘기가 제보가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치적 의도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그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얘기가 오늘 한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구자영 차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조국 장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청와대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로 보면 그 윤 총장이 청와대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임명에 대한 우려를 좀 청와대에 이제 전달했다는 건데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그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보도가 이 얘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검찰이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니까 인사청문회가 공전되는 와중에 이 전격적인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정도의 압수수색을 할 정도면 상당히 많은 내사가 진행이 돼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상급자로 오는 또는 이 협업을 해야 되는 장관 후보자의 어떤 흠결을 수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간접적으로 흠결이 많아서 낙마 가능성이 있으니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을 계열성은 있는데 물론 지금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는 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진짜 수석 대변인도 홍익표 대변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다시 안 들여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저는 조금 신빙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습니까?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사건이 어느 정도 이게 좀 근거가 있어야지만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청와대에다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검찰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하극상입니다. 자, 자기 위에 오는 상관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칫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사실 이 정권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뭐 핵심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자, 편한 사이가 아닌 검찰총장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검찰 권한 줄이겠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검찰 권한 줄이겠다 오는 사람한테 윤석열 총장이 이걸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야, 너네도 권한 줄이러 오는 사람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기 싫어서 하는 그렇죠. 거 아니야? 하는 소리로 이게 흘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윤 총장이 청와대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끊임없이 여권 핵심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가 정치성을 갖고 있다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는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자, 윤 총장 이걸 알고 청와대에다 이야기를 해서 못하게 했는데,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검찰이 미리 다 지금 조국 장관 못 오게 다 조사하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었다.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확실한 팩트가 아니면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은 여권 관계자들 윤석열 흔들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총장이 청와대에 그런 뜻을 표현했다는 자체도 문제다. 윤석열은 정치 검사다. 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이 소문을 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 하면 이제 국정원의 국내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감찰관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의 어떤 정보를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항상 크로스 체킹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국정원 국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청와대에다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검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첫 보도가 났을 때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일하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딱 두 가지로 꼽더라고요. 하나는 조국 당시 후보자 부인이 사기를 당했든지 피해를 입었든지 그게 아니면 알고 들어간 거다. 확실하게 그 운용사를 알고 들어간 거다. 라는 그 평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그 총장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촉이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피해자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는 큰 사건이다.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큰 사건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정도면 청와대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루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국 장관의 흠결이 너무 크니 이거는 우리의 뜻을 표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해석.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하여간 상당히 이게 큰 건이다라는 직감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정해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 우려가 보도가 맞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현실이 됐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당시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 말했는데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위법의 문턱을 넘으려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해요. 윤 교수님, 청와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뭐 어차피 윤 총장도 지금 뭐 이런 말을 했건 아니든 검찰 수사는 제대로 수사 시기는 굴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뭐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입장을 뭐 밝힐 시점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저런 논란은 좀 계속해서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논란이 이제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에도 한번 이제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를 하는 거 보면 아주 이례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투입된 검사가
6명이고 수사관이 8명 정도 수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수사는 아직 뭐 확실하게 인원수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검사 투입된 사람이 30여 명이 넘고 또 합수단까지 또 최근에 어제 또 결합을 했고 수사관들은 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뭐 한 곳이 70여 곳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엄청나게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런 포인트는 기사화되고 있는 게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투입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진위가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취임 일성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날카롭고 민첩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볼 움직임 한 가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 의혹에 안성맞춤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을 쏙쏙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계 저승사자들이 합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구장차. 네. 이것 말고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모자라서 네. 지방에서 지금 차출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 힌트가 윤석열 총장의 그 취임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조국 그 장관 이 가족을 둘러싼 것이 굉장히 지금 핫하게 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부각이 돼 있고요. 경제에서 지금 공정 경쟁을 해치는 범죄, 뭐 범죄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 경쟁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 이 뿌리를 뽑음으로써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 검찰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조직이다라는 것을 윤석열 총장을 이 수사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곳이 이 대검이 아니라 이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이 수사의 베테랑 이 검사들을 이 지방에서까지 지금 차출해서 이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겠다. 이런 그 윤 총장의 의지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주변인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조국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검사와의 대화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관님, 우리가 수사에 관련된 대점 어떤 식으로 근데 오늘 저 검사와의 대화에서 저 주제처럼 가족 얘기, 수사 얘기는 아주 살짝 나왔다는 게 조국 장관의 전언입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피의자 신분,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와 만나는 게 맞느냐 두고 오늘 또 참 뜨거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사와의 대화, 뭐 일단 저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과연 시점이 맞느냐라는 문제예요. 사실 이게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장관의 직접 지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부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그 가족에 대한,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뭐 수십 명이 지금 투입돼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 지검에서 지금 차출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차출돼 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요, 이 어떤 수사를 할 때 검사와 피의자가 만나는 것은 조사실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조사실 예보에서는 못 만납니다. 자, 근데 지금 조국 그 장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의정부 지검을 가서 검사들 한 20명하고 이제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물론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에 할 때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실제 장관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선 검사를 직접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긴장할 수밖에 없죠.
또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요, 일단 공소를 유지하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이 검사와에 대해 참석했던 검사가 중앙지검에 차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사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뭔가 했던 사람이 지금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 불합리한 상황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뤄야죠. 검사에 대한.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에 대해 지금 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면 당연히 조국 장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미뤄야 되는데 이걸 강행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점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 말고도 이 오늘 첫 번째로 진행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논란이 된 게 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참석자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급 검사들은 다 빠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시점에 대해서는 뭐 조국 장관과 동기인 임무영 검사도 또 내부 게시판에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뉘앙스의 글도 올렸습니다. 근데 이수 변호사님, 간부급들이 배제됐어요. 이것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평검사들과의 대화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평검사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아주 좋게 해석하면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사들한테 현장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는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인 만큼 적절했느냐의 문제인데, 또 하나는 이 검사와의 대화가 비공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공개였을 때 더 말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들을 쭉 불러며 자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불렀을 때 그게 그러면 허심탄회한 대화가 됐겠느냐.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 우리 조직 문화를 생각했을 때 뭐 듣는 자리라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가는 듣는 대화의 장이 됐을까?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이 생기고, 뭐 하고 싶은 말 중에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깨끗한 손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야 하는 정말 진솔한 대화일 텐데 그런 분위기였을지, 뭐 그 조국 장관이 말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중에 하나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대화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행사가 아니었는데, 저는 좀 단적으로 말하면 포퓰리즘적인 그런 행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검사와의 대화를 조국 장관은 과거 말로 비춰봤을 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평검사들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이른바 맞짱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뭐 아주 그걸 보고 아주 불쾌한 감정이 많았었는데, 문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왜 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평검사들의 어떤 정의감이랄까 기계랄까 그런 것을 너무 기대하고 높이 평가했을지 몰라요.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당시 평검사분들이 자신의 인사권자이고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참 황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관련해서 지금은 좀 조국 장관의 생각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네. 아니 뭐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국 그 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지금 그 검찰 개혁과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을 강행하고 그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그 국회의 시간과 이 청와대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사법 개혁안이 과연 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수사 비리처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검찰의 힘이 굉장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수사권 조정안 또는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서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후보를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엄벌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 권력 기관과 이 권력과의 어떤 그 충돌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마 쉽게 끝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뭐 검사하고 대화해서 무슨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조국 그 장관이 이 검사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것이 합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공개 검사와의 대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댓글 핵심만 추려서 보고 가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도덕적 허들 높이 내가 하면 0.1cm고 남이 하면 100m다. 의미심장한 댓글이네요. 예. 기자간담회는 자신만만 공개. 그런데 검사와의 대화는 왜 비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개했었는데 왜 공개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좀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삭발에 대해서 혐오스럽다. 스님들 욕 보이지 말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부부는 1심 동체인데 부부가 부인이 하는 펀드 개입을 몰랐다라는 지적. 또 하나 있나요? 예. 야당의 얘기처럼 조국 장관 휴대폰은 왜 압수수색 안 하나요? 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앞에서 짚어봤었는데요. 그 얘기까지 댓글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보죠.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또 한 번 대규모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장관의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대규모 동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익성도 압수수색을 오늘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조국 장관의 딸이 떨어진 곳, 그러니까 입시에서 떨어진 곳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 네.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어떤 PC를 우리 압수를 했는데 그 PC를 통해서 사실 동양대학의 그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그동안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조한 그 표창장이 4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부산대학 전문대학에 그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할 때 그때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옛날에 이제 서울대 의대에도 시험을 쳤었습니다. 예. 그때 1차에는 붙었어요. 근데 2차에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거 사용됐다라는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전문대학원도 시험을 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의과대학 전문대학을 시험을 볼 때마다 이 동양대 총장의 위조된 이 표창장이 쓰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위조가 돼서 4장을 이제 프린트했다고 그러니까 그 4장이 각각 쓰여진 데를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의적 전문대 같은 경우에 이 기준이 엄격해서 장관이나 총장이나 이 정도 급 되는 상만 이제 이게 어떤 스펙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대 총장의 그 표창장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필요성 때문에 지금 차의과 전문대학을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설사 그 당시 해당 학교 입시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위조된 건 위조된 그 거예요. 행사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이 당락과 상관없이. 자, 오늘 이렇게 딸 입시 비리 말고도 검찰의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관련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한 첫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이 사학재단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실이나 혜택을 빼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친지들을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세를 규합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것도 이야기도 했어요. 저도. 이번에는 웅동학원 차례인가요? 그러니까 이수 변호사님, 네. 여기서 검찰이 들여다보는 의혹 정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동생이 그 웅동학원에 중학교에 교사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각각 1억씩, 그러니까 2명이니까 2억인 거죠. 그러니까 합계 2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A씨라고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조국 장관 동생의 심부름으로 저 부모들한테서 돈을 받고 그리고 미리 시험지를 건네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으로 붙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서 심부름했던 저 A씨가 괴로웠는지 그 아는 지인한테 저 얘기를 털어놓은 것이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수사까지 간 겁니다. 예. 그러면 저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뭔가 혐의점이 나오면
앞으로도 또 수사, 조국 장관의 동생까지도 저걸 다 들여다보겠대요. 당연하죠. 지금 저 돈을 받는 거는 배임 증제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업무방해도 이제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런 범죄는 또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인 거죠.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알겠습니다. 예. 원래 응동학원 근처에서 또 대거 서류까지 발견됐다는 이 압수수색 결과 소식도 제가 접했었는데요. 이 새로 나온 의혹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장관 관련된 정치권 이슈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시시한 검색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 사내 게시판, 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검사와의 대화를 비판했던 임무영 검사가 오늘 실시간 검색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링크 투자 1호 익성펀드의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개구리 소년에 대한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고 태풍 경로 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 얘기까지 오늘 실시간 검색어도 주요 이슈와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여론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조국 불똥이 튀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오늘 새로 발표된 여론조사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윤정훈 교수님, 부정평가 50, 긍정평가 40. 뭐 긍정 똑같이 지지율을 볼 수는 없습니다. 뭐 40%라고 치면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이 41.1%, 그것보다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이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이제 몇 프로 떨어지고 이제 한국당 지지가 조금 올라간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사건, 이제 조국 장관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추석 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이제 반대 측에서는 논리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그 사람이 아주 확실하게 뭐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러저러해서 이제 문제가 없고 이런 해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추석을 지나면서 어쨌든 그 이전 여론보다는 반대 여론이 좀 더 많아지고 그것이 이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님.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지지율까지 이제 근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이제 큰 무게감을 갖고 그렇겠죠.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타개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님, 근데 이제 40%가 물론 뭐 일각에서는 이 40%가 더 단단해졌다. 콘크리트처럼 똘똘 뭉쳤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40%가 주는 시사점은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네, 뭐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뭐 매주 바뀌니까요.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추세, 트렌드를 보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90% 가까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2년 8개월 쭉 지나면서 이제 40%대를 이제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 보면 뭐 40% 중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대선 지지율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그게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지지층들 중에서 이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 안 했던 사람이 중도층들이 뭐 대통령한테 그래 박수 보내고 뭐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방패막이가 있었는데 일단 방패막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는 이제 예전에 지지했던 사람만 똘똘 뭉쳤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지율이 내려가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선 지지율 이하로 내려가면서 푹푹푹 떨어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국정농단 사건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거의 뭐 10%가 떨어졌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결국 다음 주 정도 되면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서울대 촛불 집회에서 집회 참가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위선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공명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선의 사회를 원합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조국은 물러나라. 사실 캠퍼스도 캠퍼스지만 가뜩이나 일 안 하는 국회는 조국 정국으로 더 멈춰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쟁 증인은 안 되고 민생 증인은 되고 싸우는 증인은 안 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는 증인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조국 덮고 민생 시작하자. 정말 여당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정책을 또 민생을 조국 물타기에 쓰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구정차장 이게 네. 조금 정의당도 노선이 약간 바뀐 겁니까? 이 배우자 구성 여부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 할 것 같은데요, 정의당도? 네, 워낙 이제 그 국민 여론을 뭐 살피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조국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 이제 물론 취임을 했습니다만 임명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 화두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국 사퇴냐 아니냐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 실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보다는 흠결이 많은 조국이 장관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옳으냐 이런 쪽으로 좀 논란이 옮겨간 것 같아서 본질이 비본질적인 요소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 관련 투쟁과 관련해서 삭발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내부 목소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약자가 하는 전형적인 수단인데 근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 약자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삭발을 한다? 물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희화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지나쳐요. 지나치기 때문에 홍문표 의원께서는 안 하시겠죠? 네, 저도 삭발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천이 겁이 나십니까? 야당 내부에서 이제 삭발로 좀 글쎄요. 삭발 자제령까지 내렸다고 해서 지금 본전도 못 찾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의원들이 나와서 공천을 받기 위한 삭발을 하니까 이게 뭐 공천을 받기 위한 충성 경쟁이냐 이렇게 이제 퇴색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조국 사퇴를 외치던 삭발이 그렇게 의미가 퇴색이 됐고 또 황교안 대표도 인생의 헤어스타일은 찾았겠지만 문제는 본인의 그 삭발을 너무 퇴색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끝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국 관련 이슈로 쭉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뉴스지네요.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